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이어서 재생불량빈혈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불량빈혈을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든지 약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골수세포, 즉 조혈모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조혈모세포를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면서 이 항체가 조혈모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재생불량 빈혈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치료는 면역 억제제 치료입니다. 즉 우리 몸에 생긴 조혈모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항체가 공격하는 과정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림프구를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를 하느냐는 앞서 저희가 중증이냐 비중증이냐를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중증 같은 경우는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세포 충실도가 25%, 그리고 호중구가 500개 미만, 그다음에 우리가 그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는데 망상적혈구 수가 2만 개 이하, 혈소판이 2만 개 이하인 경우,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골수 세포가 25%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증인 경우하고 비중증인 경우는 치료가 상당히 다른데, 비중증, 즉 중증이 아닌 경우는 전반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중증에 해당은 안 하더라도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백혈구의 혈소판은 괜찮은데 적혈구만 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적혈구를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백혈구, 적혈구는 정상인데 혈소판만 떨어져 있어서 자꾸 멍이 든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중증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수치가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면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 백혈구, 적혈구가 떨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수혈을 하면서 보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백혈구가 떨어져 있어서 자꾸 감염이 생긴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백혈구 조혈 촉진제를 맞아가면서 이제 그 수치를 올려가면서 지낼 수도 있고, 또 조혈 촉진제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백혈구 수치가 잘 안 올라가거나, 또는 이 백혈구 수치가 낮은 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면은 결국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 항생제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근데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경우, 즉 수혈을 계속해서 받을 때 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적혈구 수혈은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몸에 배설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적혈구 수혈과 관련된 철 중독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 중독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철이 잘 쌓이는 장기인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심장 같은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 철 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혈을 좀 덜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이 재생불량 빈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혈모세포를 항체가 만들어져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의 작용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쓰는 면역 억제제는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제가 있죠. 그리고 환자분의 면역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백혈구가 낮을 때에 감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먹는 항생제를 쓰거나 사이클로스포린을 썼을 때 이것 자체로 또 면역 억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익한 면역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균, 곰팡이, 폐포자충 같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약들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비중증은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증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중증은 사실 이 상태에 계시는 분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냈을 경우 보고에 따르면 중증에 계시는 환자가 1년 이후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결국 중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면역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소판이 낮고 빈혈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특히 감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증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 중증 재생불량 빈혈에 대한 치료는 현재 치료 지침에 의하면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치료 지침에 따라서는 40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40세 이하 젊은 분들의 경우는 가급적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라. 그 중에서 특히 타인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때도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질환, 즉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종이라든지 다발골수증과 같은 혈액암에서는 꼭 형제한테 안 받고 타인에게 받아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식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타인에게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숙주 반응 자체가 우리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의 재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재생불량 빈혈은 혈액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생불량 빈혈에 대해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생기는 숙주 반응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가급적 완전 일치하는 형제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경우는요 완전 일치하는 형제가 좀 없을 경우가 더 많죠. 특히 한자녀 시대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자녀가 많아도 즉 형제들이 많아도 형제 중에서 자기와 유전자 HLA 즉 그 조직적합 항원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타인골수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타인골수 이식을 받을 때도 역시 원칙은 이 HLA가 전부 다 맞는 사람이 좋다. 하지만 어쨌든 형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타인이 좋고 반일치 골수 이식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일치 골수 이식은 이 재생불량 빈혈에 있어서는 조금 치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골수에서 뽑은 조혈모세포와 말초혈액 즉 팔에서 헌혈하듯이 뽑는 그런 방식의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질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결과가 같다 해서 최근에는 이 말초에서 뽑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역시 재생불량 빈혈은 숙주 반응이 생기면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숙주 반응이 적은 쪽을 고르다 보니까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골수에서 뽑는 것이 말초보다는 훨씬 더 숙주 반응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골수에서 뽑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재생불량 빈혈을 치료를 할 때는 골수에서 뽑은 조혈모세포를 가지고 이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즉 치료 지침에 보면은 40세 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뭐 50세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60세까지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치료 지침은 조금 젊은 분들은 처음부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가고
만약에 환자분이 나이가 좀 있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가지 않고 일단 면역 억제 치료라는 걸 해보는데요. 이 면역 억제 치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약으로 쓰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제와 항흉선 글로불린이라는 걸 쓰는데, 이 항흉선 글로불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추출을 해서 보통 토끼나 말에게 주입을 해서 이 T 림프구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를 다시 뽑아내서 만든 그런 약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맞게 되면은 사람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공격을 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 T 림프구가 제거가 되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T 림프구가 하고 있어서 이 T 림프구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면역 억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항흉성 글로불린은 이제 토끼에서 뽑은 것과 말에서 뽑은 게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은 말에서 뽑은 게 조금 더 좋다고 하고는 있는데, 국내에는 말에서 뽑은 거는 이제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토끼에서 뽑은 토끼 혈청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L-트롬보팩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고, 이 L-트롬보팩은 주로 혈소판을 올리는 혈소판 증가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약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혈소판을 올리는 작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재생불량 빈혈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사이클로스포린과 항흉성 글로불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잘 유지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이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약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꾸 약효가 떨어지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도 그렇고 면역 억제제 치료도 그렇고 사실은 이러한 치료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존재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감염이겠죠. 그리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이 숙주 반응이 큰 문제가 되는데, 숙주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대개 재생불량 빈혈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는 면역 억제제를 다른 경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고 오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의 치료는 결국 재생불량 빈혈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 이유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그 항체가 조혈모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자가면역 과정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 치료가 주됐는데, 만약에 환자가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경과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적혈구나 혈소판 수혈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혈을 할 수도 있고,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백혈구 조혈 촉진제를 쓰거나 감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불편하면은 결국 특정한 환자에게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경구 면역 억제제를 써서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경우는 나이를 지금까지는 40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려잡기도 하고 있는데 50세까지는 이제 그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때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기증자로는 유전자, 즉 조직적합 항원이 100% 일치하는 형제를 선호하고 있고, 골수에서 뽑은 조혈모세포가 말초보다 더 나은데 이것은 숙주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재생불량 빈혈은 사실 숙주 반응이 필요가 없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선호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40세 또는 50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하지 않고 면역 억제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사이클로스포린과 항흉성 글로불린을 쓰면서 동시에 혈소판 조혈제라는 것을 같이 쓰는데, 그에게 쓰는 것 중에 엘트롬보팩이라는 약이 있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써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효과가 없거나 이 효과가 떨어지면서 나중에 재발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